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몇 년 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려다 너무 기막힌 일을 겪었어요.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고민하다 썰밤에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저 같은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무남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친엄마 품에서 곱게 자랐지만 6살에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아프실 때부터 바람 피우던 상간녀와 재혼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상간녀를 엄마라 부르며 자라야만 했죠. 저도 그 여자가 미웠고 그 여자 역시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결혼 전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낳은 지 아들은 끔찍하게 아꼈으면서 저는 뭘 하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죠. 심지어 제 입으로 들어가는 쌀 한 톨마저 아까워했네요. 예, 넌 무슨 기집애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니? 그러니까 살이 뒤룩뒤룩 쪘지. 그러다 시집 못 가. 착착 좀 처먹어. 제가 살이 찌긴 뭘 쪄요. 그냥 보통인데. 허! 네 팔뚝이랑 배 좀 봐라. 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당시 저는 보통 체형이었어요. 젖살이 채 빠지기 전이라 볼이 통통하긴 했어도 돼지다 비만이다 욕먹을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도 새어머니는 아니 상간녀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구박을 했고요. 급기야 제 식사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공기에 딱 반의 반 정도만 밥을 채워 놓고요. 더 먹으려 하면 온갖 욕을 하면서 주지 않았죠. 아버진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른 채 했네요.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굶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밤마다 너무 허기져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고요. 수업 시간에도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밤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요. 방에서 몰래 빠져나와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장독대에 묻어뒀던 김치를 꺼내 정신없이 씹어 삼켰죠. 혹시라도 그 여자한테 걸릴까봐 어찌나 급하게 먹었는지 중간에 사례가 걸려서요. 걸쭉한 기침을 쏟아내면서 흙바닥 위로 엎어졌는데요. 문득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절로 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겐 못 살겠다 싶더군요. 결국 이튿날 저는 날이 밝자마자 가방 하나만 달랑 챙겨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7이었죠.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다 숙식을 제공하는 한 봉제 공장에 취직했는데요. 창문 하나 없는 건물에서 2교대로 일하느라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실밥 때문에 호흡기는 나날이 나빠졌고요. 야간조 작업을 하는 날엔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쉴 순 없었어요. 하루라도 빠지면 월급에서 그대로 까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 상태가 으슬으슬한 게 아무래도 독감에 걸린 것 같았는데요. 일을 쉬면 삭감될 월급이 아까워 꾸역꾸역 출근했어요. 온몸이 돌처럼 무겁고 열이 끌어올랐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나 미싱을 돌렸을까요? 시야가 깜빡 어두워진다 싶더니 손끝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미싱 기계에 천 대신 손을 넣고 돌려버린 거였죠. 순식간에 붉은 피가 사방으로 터져 나왔네요. 너무 아파 비명도 못 지르고 몸을 움츠렸는데요. 누군가 다가와 바로 제 손을 잡아 올렸어요. 현장을 관리 감독하던 작업 반장이었죠. 미선 씨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아니요, 그냥 살짝 스쳤어요. 피가 계속 나잖아요. 일단 이거라도 감고 있어요. 같이 병원 갑시다. 작업 반장님이 내민 건 자기 손수건이었어요.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제 손에 감아주더니 그대로 저를 일으켜 자기 차에 태우더군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호의에 안심이 된 걸까요? 아니면 독감으로 열이 올라 그럴까요? 저는 조수석에 누워 손이 아픈 것도 모르고 까무룩 잠들어 버렸고요.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작업 반장님이 앉아 있었죠. 여기는 일어났어요.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손은 많이 안 다쳤는데 열이 너무 난다고 해열제 맞고 가라고 해서. 좀 어때요?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바로 드릴게요. 너무 큰 신세를 진 것 같아 허둥지둥 지갑부터 찾았는데요. 작업 반장님이 말없이 그런 채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니까 누워 있어요. 전부터 생각했는데 미선 씨는 남한테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가끔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도 해야죠. 작업 반장님의 말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죄송해요. 전 그냥. 그러자 작업 반장님이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요? 난 미선 씨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미선 씨 마음 편하라고. 울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작업 반장님을 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어요. 제가 울다 말고 웃자 작업 반장님은 황당해 하더군요. 미선 씨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네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아주 사람 혼을 쏙 빼놔요. 죄송해요. 근데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사과를 하시는 게 웃겨서. 아무렴 여자가 우는데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 말에 또다시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웃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부쩍 작업 반장님과 친해졌어요.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게 고마워 밥을 한 끼 샀더니 작업 반장님이 또 커피를 한 잔 사줬고요. 다음 날에 제가 또 밥을 샀더니 주말에 영화를 보자 하더군요. 언젠가부터 저와 작업 반장님은 퇴근할 때 함께 공장 문을 나서는 날이 많아졌고요. 주말에도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버텨야 했던 서울살이 속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돋움했고요. 사귄 지 반년 만에 살림을 차리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 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야 했죠. 그 와중에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고요. 육아와 살림에 치여 저는 자연스레 공장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외벌이만으론 내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집에서 면도기날 붙이거나 봉투 접는 부업을 꾸준히 했죠. 그뿐인가요? 시장에서 뭔가를 살 때 10원 한 장이라도 더 깎으려 애썼고요. 속옷이고 화장품이고 제 건 절대 사지 않았어요. 팬티는 해질 때까지 입고 또 입다가 걸레로 썼고 얼굴에 분칠은커녕 스킨 로션조차 바르지 않고 살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악착같이도 살았다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고생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조상님 보시기에 그런 제가 가여웠던 걸까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죠. 서울로 올라온 이후 전화 한 통 없이 지냈고 결혼식에 초대조차 하지 않았던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솔직히 그 여자가 절 보자마자 쫓아내진 않을까, 모진 욕설을 쏟아내진 않을까 걱정됐어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학대받은 그 마음의 상처와 공포는 쉽게 가시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장례식장 문 앞까지 갔다가 도망쳐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웬걸? 그 여잔 절 보자마자 눈물 흘리며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미선아, 왔구나. 잘 왔다. 내가 그동안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딸 결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살았니? 우리 딸 거리면서 친근하게 구는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등 뒤로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며 말했죠. 왜 이러세요? 언제 날 딸처럼 여겼다고. 내가 왜 집을 나가서 서울로 도망쳤는지 다 알잖아요. 그 순간 계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싹 바꿔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너 어릴 때 많이 모질게 굴었었지. 미안하다. 내 딸은 너랑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한 건데
그래도 그 사람도 이렇게 간마당에 우리끼리 옛 감정으로 싸우면 뭐하니? 이제 세상 천지의 가족이라고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수철이뿐인데 지금이라도 다 잊고 잘 지내보자꾸나. 응? 미쳤어요? 가족은 무슨 가족?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난 당신도 당신 아들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야멸차게 그 여자를 밀어내고 재단 앞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선 순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릿해지더군요. 한평생 원망만 했던 아버지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부모였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나름 좋았던 기억도 많았고요.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아버지에게 인사를 마친 뒤 돌아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웬 젊은 남자가 다가와 제게 인사라더군요. 다름 아닌 변호사였는데요. 글쎄 절 보자마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군요. 고인분의 따님 김미선 씨 맞으시죠? 고인분 유산 문제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유산은 생각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재산은 법적 배우자인 그 여자가 가져갈 테지만 그래도 돈 몇천만 원쯤은 넘겨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웬걸? 변호사가 얘기하는 액수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되물었죠. 이렇게나 많아요? 그럼 대체 그 여자는 얼마나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 아직 모르셨군요. 강옥순 씨와 그 아드님인 김수철 씨 앞으로는 남겨진 유산이 없습니다. 고인분께서 강옥순 씨와 혼인신고를 따로 안 하고 사셨거든요. 김수철 씨도 고인분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법적으로 양자로 드린 것도 아니라 자격이 없고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제야 그 여자가 왜 그리 제게 살갑게 굴었는지 알겠더군요. 아버진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여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요. 제 이복 남동생인 줄 알았던 애도 알고 보니 아버지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저와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던 거였죠. 전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그 여자를 돌아봤어요. 그 여잔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챘다는 걸 깨달았는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오더군요. 예, 미선아. 너도 변호사 양반이 하는 말 다 들었지? 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같이 산 세월이 몇 년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한텐 분명 했다고 우리 수철이도 혼의 자식 아니라 제대로 호적에 올려줬다고 서류까지 보여줬는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니? 내가 너나 너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피해자인 양군은 그 여자를 보면서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걸음을 옮겨 그 여자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는 전부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제 밥은 늘 다 식어 빠진 헌밥에 그것도 쥐꼬리만큼만 주셨죠? 더 달라고 하면 돼지 갖다 욕하고 맛있는 반찬은 늘 수철이 앞으로만 밀어주셨죠. 그뿐인가요? 수철인 매일같이 백화점 데려가서 새 장난감에 새 옷 사주면서 전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조차 사주지 않았잖아요. 한겨울에도 내 방에만 보일러를 안 떼줘서 벌벌 떨게 만들고. 당신이 날 사람 대접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집을 나갔겠어요? 미안하다, 미선아. 그때 나도 너무 젊었어서. 그래도 나 네 엄마잖니. 계모라도 엄만 엄마잖아. 너희 아버지 눈 감을 때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도 나고. 이대로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라니. 그럴 순 없는 거지. 안 그러니? 엄마요? 웃기고 있네. 당신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엄마였던 적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만큼은 진심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자식도 아닌 놈을 데려와 키우는 뻐꾸기 짓을 해? 당신 같은 사기꾼한텐 우리 아버지 재산 10원 한 장 못 주니까 당장 꺼져요. 그러자 일순 그 여자의 눈이 표독스럽게 빛났어요. 인연이 진짜 사람이 좋게 좋게 말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이지? 걔만도 못한 것. 평생 지 아버지 모른 척하다가 죽었다니까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꼴 좀 보라지. 내가 그동안 무슨 심정으로 너희 아버지 옆에서 버텼는데 내 젊음 갖다 바친 값은 받아야지.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그 여자가 달려들며 제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잡아챘어요. 하지만 저도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무릎을 들어 그 여자의 명치를 찍어버렸고요. 그 여자가 악소리를 내면서 손에 힘을 푼 순간 바로 싸대기를 날렸죠. 여자는 어이없고 분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지만 전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유산 같은 거 바랄 생각도 말고요. 사기죄랑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운으로 생각해야지.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가져갈 자격이 없어. 저는 그 여자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는 걸 뒤로하고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리워할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더군요. 이제 남은 건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유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뿐이었어요.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저희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시장통 입구 쪽 번듯한 점포 하나를 얻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죠. 다른 꼼수 안 부리고요. 오직 정직한 재료, 정성스러운 손맛으로만 승부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과 부지런히 얼굴을 트며 단골을 늘려갔죠.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일 때도 있었는데요. 입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맛있고 믿을 수 있는 가게라는 소문이 돌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차츰 규모를 키워 동네 반찬 가게에서 도시락 납품업으로 거기서 또다시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장하게 됐어요. 더는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나름 규모 있는 식품 제조 및 유통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한 거였죠. 사실 딸의 도움 없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딸은 취업 대신 저희 일을 돕는 걸 택했는데요. 확실히 젊고 배운 애라 그런지 감각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반찬 만드는 것밖엔 할 줄 몰랐는데 딸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상품 기획도 뚝딱뚝딱 해냈고요. 대기업에 제안서를 보내 납품 계약까지 따내더니 어느새 홈쇼핑과 대형 온라인몰에도 저희 제품이 입점하게 됐어요. 그렇게 회사는 쑥쑥 커갔고 어느새 전국 어느 가게를 가든 저희 회사에서 만든 식제품을 볼 수 있게 됐죠. 저는 그저 놀랍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죠. 딸이 없었으면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플라스틱 반찬통에 오이 무침이나 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쯤부터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고요. 처음엔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희 집안의 하나뿐인 장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어요. 아들은 여전히 철부지인데다 사고뭉치였고 책임감이 없었거든요. 회사 일엔 일절 관심도 없었고요. 반면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운 건 전적으로 딸의 덕분이었죠.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사업은 수영이가 물려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수영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회사에서 사장 소리 듣고 사는 게 가능하기나 했겠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사장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영재는 솔직히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어요. 네가 이 회사를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건넸을 때 딸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잘해볼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반면 아들은 크게 반발했어요. 전문대 졸업 후 내내 놀고 먹기만 했던 주제에 저희가 회사를 자기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군요. 회사를 누나한테 물려주는 게 어딨어? 내가 이 집 장남인데. 회사 키우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일 좀 배워보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힘들다면서 관둬버렸잖아. 그거야 자꾸 사무실 청소나 공장 아줌마들 뒤치다거리 같은 허드렛 일이나 시키니까 그렇지. 허드렛 일이라니 네 누나도 다 했던 거야. 새벽같이 출근해서 도시락 박스 나르고 공장 아주머니들 도와서 재료 손질하고. 그뿐이냐? 고객 항의에 무릎 꿇고 사과도 했었어. 그런 밑바닥 일부터 다 겪었으니까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회사는 책상에 앉아서 명함만 돌린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뭐래? 난 엄마 아빠 아들이잖아. 근데 왜 그런 고생을 굳이 사서 해야 되는데?
내 체질 아니야. 그래. 그럼 영재 넌 사장 체질도 아닌 거야. 아무나 회사 물려받는 줄 아니? 현장에서 땀 흘려본 적도 없고 직원들 고생하는 걸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겠어? 아들은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결국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죠. 집에 붙어 있으면서도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그도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이나 퍼먹었네요. 그걸로 잔소리를 하면 여발한 듯이 짜증을 냈어요. 이게 다 저랑 남편 탓이라면서 말이죠. 엄마랑 아빠가 누나만 예뻐하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엄마 옛날에 계모 때문에 가출까지 했었다며? 근데 나한테는 왜 그래? 가끔 난 엄마가 밖에서 주워온 자식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 아니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너 밥 먹는 걸로 눈치 줬니? 아님 욕하고 때렸어? 다 너 잘 되라고 잔소리 좀 하는 걸 가지고. 아 몰라. 어쨌든 회사 내가 아니라 누나한테만 넘겨주려는 건 사실이잖아. 아들의 반항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남편은 쟤도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저러겠냐 하며 감쌌지만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기보단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어쩜 저렇게 철이 없을까 싶었죠. 그런데 웬걸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왔고요. 더는 술도 마시지 않았고 틈날 때마다 집안일도 돕더군요. 너 무슨 일 있니? 요즘 왜 이렇게 얌전해? 내가 뭘?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먹고 게임도 안 하잖아. 그냥 나도 내일 모레면 서른인데 이제 슬슬 정신 차려야지. 사실 요즘 학원도 다니고 있어. 전산회계 자격증 따서 그쪽으로 한번 취업해 보려고. 네가?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제 말에 아들은 그저 쑥스럽다는 듯이 웃기만 했는데요. 계속 캐물으니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나 요즘 만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면 취업부터 하라고 해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백수랑은 결혼 안 할 거래. 뭐? 결혼? 어, 나 진지해 엄마. 걔 진짜 좋아해. 꼭 결혼할 거야. 다음에 집에도 한번 데려올게.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도대체 어떤 얘길래 저희 아들을 싹 바꿔놓은 건지 너무 궁금했죠. 못생기고 예의 없는 처자라도 저희 아들 사람 구실하게 해줬으니 업고 다닐 판이었는데요. 웬걸 마주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참 단아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영재 오빠랑 만나고 있는 윤서희라고 합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찾아뵙게 돼 죄송해요. 말투도 어찌나 공손하고 예의 바른지 저와 남편은 첫 만남에 그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죠. 아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여성 편력도 있는 편이라 그 아가씨랑도 금방 헤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 이후로도 두 아이의 사랑은 굳건해 보였고요. 아들은 무사히 전산회계 자격증을 따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 취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서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됐어. 원래 공채 뽑을 예정은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날 워낙 좋게 봐주셔서. 뭐? 서희 아버님이 운영한다던 그 투자 자문회사? 어, 생각보다 규모 있는 곳이더라고. 사무실도 엄청 크더라.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 걱정 마. 아버님이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리고 사실 그 집이 아들이 없거든? 서희밖에 없어서 내가 회사 일 좀 배우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이 말에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그럼 그 집에서 너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뭐 아버님이 슬쩍 언지를 주시더라고. 서희는 아무래도 현모양처가 꿈이라는 애니까. 뭐 아무튼 나 이제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엄마. 불안했지만 기껏 아들이 정신을 차렸는데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죠. 그 뒤로 아들은 열심히 예비 사돈네 회사를 다녔고요. 예비 며느리 역시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명절 때 손수 떡을 빚어 오기도 하고요. 식사 후엔 괜찮다고 하는데도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죠. 그러니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보기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날 만큼 어여뻤고요. 남편 역시 우리 영재가 아주 선녀를 만났어. 얘가 이렇게 사람 구실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며 기뻐했죠. 얼마 안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저와 남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바로 상견례 날을 잡았죠. 상견례는 시내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부부와 아들이 조금 일찍 도착해 미리 준비된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었네요. 아닙니다. 늦기는요. 딱 맞춰 오셨는걸요. 그래도 기다리시기 했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하도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변덕을 부리는 통에. 어머, 이도 사돈댁 앞에서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사람 민망하게.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양해 좀 해주세요. 아무렴요. 저도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미용실까지 다녀왔는걸요. 어쩐지 헤어스타일이 아주 세련됐다 했어요. 예비 사돈 내외는 한눈에 봐도 성격 자체가 좋아 보였어요. 그뿐인가요? 말투나 복장, 그리고 태도까지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죠. 바깥사돈은 짙은 남색 정장에 단정한 안경을 쓴 신사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기보다는 대학 교수나 교양 있는 변호사 같았달까요? 예비 안사돈은 전업주부였는데요. 한눈에 봐도 현모양처처럼 보였죠. 부드럽게 웃으며 제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을 칭찬해주니 긴장했던 제 마음도 어느새 풀리더라고요.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늘 그렇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손하고 차분했고 아들도 상견례 내내 바른 자세로 앉아 웃음을 잃지 않더군요. 제가 알던 그 철없는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숙해진 모습이 대견하기까지 했죠. 회사에서 잘하고 있나 걱정이 컸는데 다행히 예비 바깥사도는 저희 아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홍서방이 저희 회사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늘 웃는 얼굴로 인사도 잘하고 맡은 일도 꼼꼼히 잘 처리하고요. 걱정 없이 저희 딸이건 회사건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내 아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뻐해준다는 게 엄마 입장에선 눈물 날 만큼 고마운 일이더군요. 그렇게 음식이 나올 때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상견례는 무탈하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완벽했던 상견례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는 따로 차를 가져오고요. 저희는 상견례장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예비 사돈 내외가 저희가 택시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마침내 택시가 도착해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 배웅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택시에 타서도 예비 사돈 내외가 참 좋은 분 같다면서 남편과 아들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문득 택시기사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더군요.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 사람들이랑 상견례한 겁니까? 그걸 대체 왜 묻나 싶었지만 오지랖 넓고 말 많은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저댁 아가씨랑 곧 결혼해요. 그러자 갑자기 택시기사가 언성을 높이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안 됩니다. 당장 멈추세요. 저 사람들이랑 사돈 맺으면 집안 전체가 끝장납니다. 순간 택시 안이 얼어붙었어요.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아들까지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나마 제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을 아세요? 알다마다요. 저 인간들 사기꾼입니다. 가족 전체가 사기 집단이라고요. 택시기사의 말에 황당함과 동시에 불쾌함이 밀려왔어요. 아니 기사님,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런 근거 없는 말씀을. 저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바깥사돈은 엄청 규모 있는 회사 운영하는 대표고요. 그 딸도. 회사요? 그 회사 투자자문회사죠? 서울 강남에 그럴듯한 사무실 차려놓고
은행 펀드보다 수익률 좋다고 홍보하고 세금 걱정 없다면 노인들이나 은퇴자들 아님 작은 회사 사장들 돈 끌어모으는 식으로 영업하는 거. 순간 저희 셋 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아들은 새하얗게 질려선 덜덜 떨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죠. 그걸 어떻게... 맞아요. 저희 아버님 투자 자문업 하세요. 저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왜요? 기사님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옆길로 빠져 차를 골목 한켠에 세웠어요. 그리고 저희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요, 그놈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네? 그게 무슨... 저도 원래는 회사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지만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주고 세금도 밀린 적 없었죠. 그런데 윤 대표 그 인간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투자 유치 한번 해보자고. 저희 회사가 정말 유망하다고 말이죠. 지분 30%만 넘기면 5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별다른 조건도 없고 곧바로 계약서까지 쓰자길래 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요,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거예요? 네, 다 함정이었습니다. 계약서엔 투자금 조건도 대출 실행 조건도 제대로 없었어요. 제가 무지렁이었죠. 계약서 쓰자마자 윤 대표 그 인간 저희 회사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빼돌리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 인간 사무실 며칠 만에 비워줬고요. 저는 그날로 회사 문 닫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준 채 망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택시나 모는 신세로 전락했고요. 택시기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 남편이 물었죠.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신고? 당연히 해봤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나요? 당연하죠. 계약서엔 내가 지분 넘겼다 돼 있고 대출 서류엔 저희 회사 도장까지 찍혀 있었는걸요. 윤 대표 그 인간이 다 수를 써둔 거죠. 알고 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대요. 민사적으로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로 보기엔 증거가 약하다. 이딴 말이나 해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중엔 피해자 모임까지 만들어서 단체로 고소도 해봤어요. 근데 그땐 이미 그 인간들 다 해외로 튀고 없더라고요. 기사님의 눈이 어느새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그 잔인한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택시기사를 향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그 정말 같은 사람 맞아요? 그분들은 몰라도 우리 서희는 결코 날 속일 리 없어요. 저희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있고 곧 결혼한다고요. 아저씨가 뭔가 착각하신 건... 그러자 기사가 헛웃음을 쳤어요. 그것도 다 그놈들 수법이야. 총각한테 윤 대표 딸이 먼저 접근했지. 자기는 현모양처가 꿈이라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사람 구한다고. 아니야? 어떻게 그걸...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이 접근했으니까. 내가 애초에 윤 대표를 어떻게 알게 됐겠어? 예비사돈으로 처음 만났던 거라고.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너무나 황당하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기사님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섬뜩할 만큼 저희 상황과 일치했어요. 그 사이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죠. 해외에 있는 줄 알았는데 대체 언제 한국에 들어온 건지. 단체로 고소했을 때 경찰 쪽에선 이미 해외로 튀어버려서 잡을 길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눈으로 그 인간들을 다시 본 거라고요. 그 왼수 같은 놈들 얼굴을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있어요. 기사님은 한동안 격양된 감정을 다스리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시 후 기사님이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죠. 제 말 당장은 못 믿으시겠죠? 이럴 게 아니라 같이 좀 가시죠. 제가 모아둔 증거가 있으니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저희 아들과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혼 그냥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순간 고민이 됐어요. 솔직히 택시기사는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은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러기엔 기사님의 얼굴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진실을 파헤쳐보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무슨 낭패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더군요. 여보 가자.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제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택시는 방향을 바꿔 어딘가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다름 아닌 택시기사님의 집이었죠. 좁은 거실 한 구석엔 오래된 책상과 낡은 노트북이 있었고요. 벽엔 기사님이 정리해둔 듯한 파일철 몇 개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사님이 꺼낸 건 A4 파일 몇 건이었어요. 봉투마다 땡땡 투자 피해자 모임, 윤광수 관련자 리스트, 허위 계약서 샘플 같은 글씨가 써져 있더군요. 이건 뭔가요? 제가 묻자 기사님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다 그 인간들한테 당한 사람들이랑 모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피해본 이후로 몇 년을 쫓아다니며 모은 거예요. 여기에 허위 투자 계약서, 도용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심지어 그 인간들한테 협박당한 피해자들 진술도 담겨 있어요. 기사님이 몇 년에 걸쳐 모은 자료를 보니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사님은 따로 살고 있던 자기 아들도 불러내 저희와 만나게 해줬어요. 소름 끼치게도 예비 며느리가 그 기사님 아들한테 접근한 방식이 저희 아들과 똑같더군요. 뭐 어떻게 제가 홍서희 걔한테 일종의 결혼 사기를 당한 거죠. 저도 카페에서 공부하다 홍서희가 먼저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번호 좀 달라고 해서 만난 거 맞고요. 사귈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 빨리 결혼하고 싶다. 자긴 현모양처가 꿈이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도 자주 얘기했고요. 아버지 회사 물려줄 대릴 사위 구하는 게 자기 목표라면서 그때 그거에 혹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게 아니었는데 저희 집 이렇게 만든 거 결국은 다 제가 한 짓입니다. 눈물까지 떨구며 자책하는 기사님 아들을 보고 있자니 이젠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택시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그 인간들 잡을 수나 있는 건가요? 그때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러자 기사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땐 우리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못 냈어요. 처음 당한 거라 증거가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모은 이 자료들이 그놈들 범죄를 입증해 줄 거예요. 피해자들 모임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 사이에 수법도 안 바뀌었어요.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 사기 조직에 의한 반복 계획 범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 2명 이상의 반복 수법, 명의도용 정황까지 드러나면 형사로 엮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죠. 저희는 바로 근처 경찰서로 갔고요. 기사님이 준비한 자료들과 그 집 아들의 증언, 그리고 제 아들의 진술까지 모두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형사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더니 USB 안에 각종 증거 자료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이거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네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단 운영입니다. 이 정도면 체포영장 바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불안하게 날뛰던 심장이 드디어 제 박동수를 찾더군요. 며칠 후 경찰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예비사돈 내외와 예비 며느리까지 모두 사기죄 및 특정 경제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저희 가족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말쑥하던 사돈 일가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저희를 보자마자 악에 받친 눈으로 노려보더군요. 특히 평소 단정하고 예의 발랐던 예비 며느리는 저희 아들에게 야차 같은 얼굴로 따지더라고요.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었잖아. 내가 정말로 오빠한테 결혼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 택시기사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그 집 아들 잠깐 만났던 건 맞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별로라 금방 헤어지자고 했어. 그러니까 그놈이고 그놈 애비고 나한테 앙심을 품고 사기꾼으로 몰고 간 거라고. 오빠는 어쩜 내 사정은 듣지도 않고. 그 되먹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자니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사정은 무슨 사정? 사기꾼한테 사정이란 게 대체 어디 있다고. 어머님 사기꾼이라뇨? 그럼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야? 네 애미 애비도 너도 아주 작정하고 사람들을 등쳐먹었던데. 그러니까 그건 다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증거가 아주 명확하고 피해자들은 여죽 2다리 쭉 뻗고 찾질 못하던데. 2손 모아 싹싹 빌진 못할 망정 언제까지 뻔뻔하게 잡아댈 작정이야?
하늘로 손바닥을 가린다고 해서 그 하늘이 가려지니? 제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자 예비 며느리도 더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딸의 그 부모라고 예비 사돈 내외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끝까지 잡아떼더군요. 우린 그저 투자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투자자들이 한 거요. 맞아요. 우리 이이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나요? 다 자기들이 좋다고 투자해놓고. 하지만 택시기사님이 준비한 각종 피해자 녹취 파일, 위조 계약서 사본, 그리고 명의도용 내역 앞에선 그 인간들도 더는 잡아떼지 못했어요. 결국 예비 며느리는 자긴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죠.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자 예비 바깥사돈이 자기 딸의 등짝을 철썩 때렸어요. 이놈의 계집애가 이제 와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치려고 해. 이년아, 내가 감옥 가면 너도 다 망하는 거야. 아, 왜 때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빠가 다 시킨 거 맞잖아. 이년이 어디에 애비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그 화목하고 사이좋아 보이던 가족이 무너지는 것도 순간이더군요. 하긴 뭐 애초에 남 등쳐먹으며 살던 사기꾼 집단인데 가족 사이에 정의나 의리가 어디 있겠어요? 급기야 예비 바깥사도는 자기 딸을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고요. 형사들이 그걸 말리느라 순식간에 경찰서 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수갑찬 상태로 싸우는 부녀를 형사 2명이 급히 떼어놓는 사이 예비 안사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난 그냥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였어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직접 남자라도 꼬셔서 사기쳤지.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엄마가 모르긴 뭘 몰라. 맞아. 이제 당신까지 꼬리 자르고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 쓰레기 같은 일가족은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날 이후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피해자들의 추가 진술과 증거가 속속 쌓이면서 검찰은 예비 며느리 일가를 기소했고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그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결혼을 가장한 접근까지 한 탓에 가중처벌을 받았는데요. 예비 바깥사돈이 제일 긴 형량을 선고받아 아직까지도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각각 5년과 3년형을 받고 복역했다가 지금은 출소한 상태예요. 처음엔 지은 죄에 비해 너무 형량이 가벼운 게 아닌가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예비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 둘 다 출소 후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거든요.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가지고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면서 허름한 원룸촌을 전전하고 있다 하대요. 예비 며느리는 출소 후 저희 아들에게 몇 번 연락하기도 했어요. 오빠, 내가 다 잘못했어.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 못한 거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했어. 우리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 말 못했던 것도 오빠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거라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눈물로 애원하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혹시라도 아들이 거기 넘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 아들은 그 사건을 겪고 많이 자라 있었어요. 넘어가긴커녕 오히려 예비 며느리의 뺨을 때리면서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사랑? 사랑하는 남자랑 그 가족한테 어떻게 그렇게 작정하고 사기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다른 피해자들한테 쓰던 수법으로 똑같이 나한테 다가와서 꼬신 거잖아. 이게 누굴 호구로 알고 오빠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오빠 사랑. 그 입 안 닥쳐?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이씨. 아들의 서슬퍼런 기색에 예비 며느린 결국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고요. 그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받은 충격과 상처가 컸는지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외출도 하지 않고 두문불출했는데요. 저는 이대로 아들이 영영 무너져 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한 반년쯤 지나 방 밖으로 나온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선 다시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자격증을 따려는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더니 한 중견 제조사에 당당히 합격했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진득하니 잘 일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했네요. 며느리는 전 예비 며느리와 달리 참하고 가정적인 아이이고요. 사돈댁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순박하고 평범한 분들이에요. 아들 문제로 한시름 놓아서일까요? 저희 부부는 한결 편하게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답니다. 회사 일은 전부 딸애한테 넘겨준 상태고요. 저는 요즘 그림 배우러 다니고 남편은 기타 배우러 다니며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때때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요. 아, 그 택시 기사님과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 아들과 저희 아들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돼서 지금도 자주 만나 어울리고 있고요. 저희 부부도 종종 택시 기사님과 그 아내분하고 넷이서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해졌네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또 어떻게 보면 그 기사님이 저희에겐 둘도 없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날 상견례가 끝나고 택시를 탄 게 정말 천운이었다고 믿습니다.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니 앞으로도 기사님 가족들과 좋은 관계 평생 잘 이어가 보려 합니다. 또 이 사연을 써내려오며 다시금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쉽게 믿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돈 내외의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모습에 훅 넘어가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골칫덩이기만 했던 아들을 대릴 사위 삼겠다는 둥, 번듯한 회사 후계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둥 하는 말에 더 혹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제가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건 너무 완벽하다 싶은 만남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한 번쯤은 의심하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